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종종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고 잠들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한 공포썰 중 하나로 길고 상세한 묘사를 통해 독자들을 한층 더 무서운 분위기로 인도합니다. 몇 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한 민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는 조용하고 경제적인 집이 필요했다. 인터넷을 통해 적당한 전셋집을 발견하고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다. 집은 비교적 크고 임대료가 저렴했으며 무엇보다도 근처에 슈퍼마켓과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매력이 있었다. 그 집은 약간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특히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가 인상적이었다. 민수는 이 느티나무가 참 멋있어 보였고 자연과 함께 사는 기분에 푹 빠졌다. 집주인은 이 마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여긴 밤이 좀 으스스할 수도 있어요. 특히 느티나무 근처는 밤에 가지 않는 게 좋아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민수는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여러 가지로 으스스한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직접 겪어본 적은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며칠 뒤 민수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과외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면 느티나무 옆을 지나야 했다. 밤을 맞아 어둠이 내렸고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였다. 느티나무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사람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민수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여긴 왜 왔어? 돌아. 순간 소름이 끼쳤다.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느티나무에서 나는 것 같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집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지만 결국 아침이 돼서야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던 중 민수는 자신이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주인에게 이야기했다. 주인은 얼굴이 굳어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느티나무는 오래전 이 마을에 있던 고아원의 아이들이 악몽을 꾸던 나무야. 고아원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나무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남아있어. 주인의 말에 민수는 새로운 두려움을 느꼈다. 무언가 영적인 존재가 그 느티나무에 엮여있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저 우연하거나 자신의 상상일 거라고 애써 합리화했다. 며칠 후 민수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친구들과 함께 집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이야기 도중 민수는 그 소름 끼치는 밤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흥미로워하며 그 느티나무를 보고 싶어 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용감한 척하며 친구들은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갔다. 민수는 불안했지만 무리 속에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 느티나무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흐려졌고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때였다. 갑자기 나무에서 희미한 실루엣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보였다. 이들은 나무 주변을 맴돌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나무를 향해 손을 뻗으며 슬픔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민수와 그 친구들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러나 놀람이 지나가자마자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집으로 도망쳤다. 간신히 집에 도착해 숨을 고르던 그들 중 한 명은 저게 정말 유령이었을까? 라고 말했지만 모두가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 후로 민수는 그 느티나무 옆을 밤에는 지나가지 않게 되었다. 결국 몇 달 뒤 민수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그 마을에 다시 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하나 여전히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인터넷에 이 이야기를 올리면서 민수는 다시 한번 그 느티나무와 그 아이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정말 어떤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 그 답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하고 외진 시골 마을에 은퇴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으며 그곳은 집들 사이사이에 숲이 울창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다. 그들의 집은 특히 숲과 가까이 있었는데 때문에 밤이 되면 숲 속에서 들리는 각종 소리들이 그들에게 큰 신경을 쓰이지는 않는 일이었다.
노부부의 집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지금까지도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 그 지역에서 민속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집이 예전의 마을에 공동 묘지가 있던 자리 위에 지어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노부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문은 점차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마을 장터에 장을 보러 갔다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집에 이상한 일이 자주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집 주변에서 이상한 그림자들이 보였다느니 귀신이 집안을 돌아다닌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그녀에게 웃음거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오싹하게 하는 오묘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이 될 무렵 할머니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마치 어린아이가 훌쩍이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깨웠지만 할아버지는 귀찮다는 듯이 다시 잠들어 버렸다. 할머니는 확인을 위해 거실로 나왔고 그곳에서는 아무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왼쪽 귀에 바싹 달라붙어 울리는 흐느끼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다음날 할머니는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으나 할아버지는 그저 그녀가 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밤마다 반복되었고 할머니는 점점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갈 즈음 할머니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마을의 옛날 민속을 잘 아는 백발의 노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노인은 조용히 듣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곳은 예전에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던 곳이오. 당신이 그들을 방해한 것은 없어도 그들이 아직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 그 조언을 들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밤이 되기 전까지 할 일을 끝마치고 차분히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리는 더 이상 흐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점점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에 도착하자 소리가 그녀의 뒤에서 울렸다. 도와주세요. 깜짝 놀라 돌아본 할머니는 어느새 거실 중앙에 서 있는 어린 소녀의 형체를 보았다. 낡은 옷을 입은 그 소녀는 빛 바랜 눈동자로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여기에서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으나 소녀의 간청을 들어주리라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옛 문서들을 찾아보니 그 소녀는 오랜 옛날 이곳에서 실종된 아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을은 소녀의 유해를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집 근처에서 발견되어 오래된 비극이 풀어졌다. 그날 밤 이후로 더 이상 그 집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노부부는 평온하게 그곳에서 지내며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소녀의 이야기가 풀리고 나서 마치 그녀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진 듯 싸늘하게 감돌던 집 내부의 공기도 어느덧 따스함을 되찾았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2003년의 어느 여름밤 내가 서울의 한 조그만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대학교 3학년 방학이었고 과제를 마무리하려고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아무래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아 커피 한 잔을 더 마시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넘겼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마치 누군가 창문 밖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지은아, 지은아. 섬뜩했지만 학생들이 장난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호기심이 발동하여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몇 분간 밖을 쳐다보며 귀를 기울여 봤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이번에는 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건물은 오래되어 소리가 잘 울리는 편이었다. 맞은편 현관문 쪽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는 매번 같은 간격으로 이어졌다. 밖을 확인해 볼까 생각도 했으나 괜히 겁이 나서 문틈으로 소리가 사라지기 전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어느 순간 발자국 소리가 내 문 앞에서 멈추었고 조용한 정막이 흘렀다. 그 정막 속에서 문틈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르르 드리워지는 것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결코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머뭇거리던 그때 지훈아, 나 엄마야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적으로 왜 어머니가 여기 있는지, 왜 비슷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아무 소리도 안 났잖아. 그러나 문 너머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대신 그림자만이 서성이며 불안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그림자는 문 앞에서 사라졌다.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며 이번에는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호기심에 이끌려 이웃에게 어젯밤의 상황을 확인해 보았으나 아무도 이상한 소리나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혹시 잠결에 이상한 꿈을 꾼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소리는 밤마다 반복되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다. 며칠 후 짐을 거의 다 싸놓은 채 마지막 날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쿵. 이번에는 더욱 명확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문 열어줘. 나는 이미 떠나기로 결심했기에 동요하지 않고 무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이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형군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형군은 말을 들은 뒤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혹시 내가 이전에 살던 곳,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조사해본 적이 있어? 그 말에 문득 불안감이 엄습해와 서둘러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살던 그 아파트에서는 몇 년 전에 여성이 미스터리한 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이름이 나와 같은 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아파트에 가본 적이 없지만 여전히 가끔씩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꿈에서 듣곤 한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그녀가 누구였는지, 왜 나를 찾고 있었는지 알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닌 나의 끝나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되었다.